나의 복수는 현대적이리라. 나는 나를 내몰았던 사람들의 식탁에 함께 앉으리라. 나는 그들과 동등한 자가 되리라. 가능하다면 그들을 넘어서리라. 나의 복수는 그들을 살해하는 데 있지 않으리라. 그것은 그들에게 미소를 짓는데 오늘 그들이 내게 보여줬던 내려다보는 듯한 너그러운 미소를 짓는 데 있으리라.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장 바티스트 안드레아의 소설 그녀를 지키다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덕필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본이 나와 있어요. 이거 보니 저거 보니 다 챙겨보는 본입니다. 아, 예. 그리고 여러분 오프닝에 책플릭스 5년 역사, 만 5년 역사에 네. 듣도 보도 못한 목소리. 저는 오늘 복수하러 가시는 분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결연해졌어요. 네, 결연하게 오늘 오프닝 잘 어울리게 해주셨는데. 네, 어떤 분이신가요? 안녕하세요, 듀디입니다. 듀디. 책플릭스 5년 역사상 가장 귀여운 닉네임이 아닐까. 듀디가 싶은데. 뭔데요? 네, 듀디, 왜 듀디냐?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취미나 특기가 소개팅 주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듀오라고 부르곤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듀오 PD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 이모티콘 중에서 가나디란, 가나디. 써도 되나요? 이런. 네, 완전 당연합니다. 그래서 듀 하고 있는 자세가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이모티콘이어서 듀 PD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나디를 듀디. 닮았습니다. 닮았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아유, 얼마나 저희가 영상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가나디 닮은 게 그렇게 지탄받을 일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듀디가 준비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좀 뒤에서 다녀보도록 하고 네. 그녀를 지키다. 이거 지금 핫한 소설 아니에요? 그죠? 그렇더라고요. 저는 사실 핫해서 가져온 건 아니었고 제가 가져온 거는 항상 인간의 4대 욕구 중 하나인 그 지적 허영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 위주로 제가 가져오는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이 일단 오프닝 들어보셨을 때 어떤 어떠셨나요? 느낌 받으셨어요? 되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엄청 결연에 차 있고 엄청난 복수심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복수라는 키워드에 좀 집중해서 보시게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첫 문장이 나의 복수는 현대적이리라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또 스포예요, 여러분. 스포라고? 티저예요, 티저. 나의 복수는 고대적인 방법도 있어. 진짜 이게 다 읽고 나시면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 말을 하던 시점에서 나의 복수는 현대적이리라라는 게 구시대를 벗어나고 내가 어떤 걸 보여주겠다라는 저만 지금 혼자 소름 돋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안 읽은 입장에서 제가 보면은 네. 이거는 뭔가 이 문장으로만 추측해 봤을 때는 뭔가 열폭하는 상황인가? 본인이. 왜요? 왜냐면 이게 지금 그들이 내게 보여줬던 내려다보는 듯한 너그러운 미소를 그들에게 짓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저쪽이 나를 내려다보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무시했어. 미묘하게. 그거에 지금 빡쳐 있다. 와, 지금 저 지금 소름 돋아서 팔 안 떴잖아요. 쉬운 거 아니야? 방금 지금 내려다보는 듯한이라고 하셨죠. 이따가 네. 이게 왜 소름 돋는 표현인지 진짜 떡밥 겁나 크네 진짜. 이 주인공이 왜 굳이 이런 표현들을 썼는지 굉장히 그냥 평범한 복수심에 불탄 어떤 누군가의 다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작품을 저희 근데 여러분 컨셉이 있어요. 저희 이번 여름 특집 겁나 길고 긴 여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왜 긴 작품이냐고 그냥 겁나 두껍네요 보니까.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의 Le Prix de Goncourt 공쿠르상 수상작이에요. 불문과입니다, 여러분. 제가 불문과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건 못 참지. 이거는 소개해야 된다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주제를 해도 난 이거 끼워 맞춰야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주제를 길고 긴 여름이라고 했는데 이 책이 진짜 길어요. 한 623페이지 정도 되는 벽돌책에 가깝고 그리고 여름에는 왜 어울리냐를 이제 끼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뭐 어울릴 필요 없는데 길면 됐지. 뭐. 그래요? 끼워 맞춰보세요. 그래요? 나 엄청 덜덜 떨면서 끼워 맞춰왔는데 들어봅시다. 일단은 두께에 비해서 들어보시면 생각하는 것만큼 무겁진 않아요. 네. 그쵸? 네. 그거랑 뭔 상관이야 여름에. 그래서 여름에 땀이 나고 힘들 때 한 권 들고 다니기 그리고 휴가 가거나 카페 가서 좀 읽고 싶다 할 때 들고 가기 괜찮고. 근데 복수극이면 서늘하지 않아? 그래서 여름용 아니야? 복수는 일부입니다. 정말
그리고 이 책이 일단 보시면 예쁘거든요. 예뻐요. 제가 늘 얘기하는 퍼스널 컬러 독서론 이게 언젠가는 이 시대에 먹힐 거라고 혼자 주장하고 있는데 표지가 중요하다. 표지가 약간 연한 노란색과 초록색이 있어서 여름 쿨 컬러이신 분들에게도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책입니다. 그럼 격쿨은 어떻게? 격쿨은 그때 돼서 제가 또 다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게 프랑스 소설이긴 한데 소설 속 배경이 이탈리아예요. 그리고 작가인 이 장 바티스트 안드레아가 원래 영화 제작을 하던 영화 시나리오를 오랫동안 하던 분이고 시나리오 작가가 본업인데 소설 써서 콩쿠르상 받은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소설이 정말 시나리오 같아요. 검색해보니까 영화화가 이미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농담이 아니고 이거 한 권 읽는 동안 이탈리아 여행을 갔다 오는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가성비 있는 여행을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어때요? 좀 여름책 명분 확실한가요? 아, 예. 읽어보고 싶어요. 왜? 감사합니다. 읽어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더 읽어보고 싶어지실 겁니다. 네. 보니가 준비한 그녀를 지키다 소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VSUL 그녀를 지키다. 몇 번이나 더 할 거야? 한 2번 정도 더 뽐내는 시간 남았는데 여러분 저도 제 등록금을 좀 뽕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일단 제목을 읽으시면은 가장 먼저 그녀가 누굴까? 뭘 어떻게 지킨다는 걸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녀가 누군지는 초중반에 쉽게 이 사람이겠구나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그녀를 지키다라는 이 문장의 의미가 좀 중의적인 의미로 여러 층위로 해석할 수 있게 되겠다. 지금 말하면서 약간 또 소름 돋았어요. 네. 그 지키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킨다라고 할 때 그 지키다예요? 불어에서 의미도? 맞아요. 뭐 약속을 지키다 이런 게 아니라? 근데 그 우리나라의 지키다도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듯이 그러니까. 이 지키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누군가를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걸 수도 있고 혹은 비밀을 지키는 걸 수도 있고 자신의 뭐 약속이나 신념을 지키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제목을 여러분이 하나의 퍼즐이라고 생각하시고 들고 모험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럼 어느 그림에 이게 들어가서 맞춰지는지 파악해가는 또 제가 추리 좋아하잖아요. 그렇네. 추리해가는 재미로 읽을 수가 있었고요. 줄거리는 이제 620페이지다 보니까 오늘 어느 정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지 한 3시간짜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여러분 다음 주 2700페이지짜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많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초반, 중반, 후반부로 소설을 나눴을 때 오늘은 후반부에는 결정적인 스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초중반 위주로 여러분이 재미를 딱 느끼실 수 있게만 영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904년부터 1986년까지 82년 정도 살아온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 남자의 생애를 처음부터 쭉 따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가 파악할 때는 3가지 정도의 갈래가 있습니다. 이야기에. 첫 번째 갈래는 이 남성이 고난과 역경을 딛고 성공하는 성공시대 같은 그런 예술가가 성공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이탈리아에 파시즘이 득세하고 전쟁이 발발하는 그런 역사 소설의 갈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한 소년과 소녀가 만나서 서로 소울메이트가 되는 이야기 혹은 러브스토리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1986년에 어느 수도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크라라는 굉장히 비밀스럽고 폐쇄적인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이 있는데 82살의 임종을 앞둔 한 할아버지가 가운데 있고 나머지 그 수도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어요.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남자는 참고로 82세인데 40년 동안 이 수도원에 은거하면서 무언가를 지킨 거예요. 네. 이건 비밀인데 아무튼 은거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곧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다들 이제 돌아가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눈을 빵 뜨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막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봐요 라고 하면서 챕터 1이 딱 끝나요. 약간 넷플릭스 시즌 1 그 딱 끝나듯이 끝나고 근데 두 번째 챕터의 시작은 그 노인의 시점에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맞다. 나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딱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이 소설의 주인공인
미모라고 하는 남자가 자신의 80여 년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이제 주인공의 이름 미모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미모의 남성이 아니고 네, 이탈리아어고요.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차마 말하지 못하는. 근데 미모라고 언급한 이 이름은 사실은 본명은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이제 지은 이름인데 원래 본명이 뭐냐면요. 미켈란젤로 비탈리아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성공하지 못한 가난한 조각가였어요. 근데 그 아내가 임신했을 때 이 가난한 조각가가 조각을 할 때마다 태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어머 얘도 조각가가 되려나 봐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야 조각가 되면 안 된다. 그럼 나처럼 이렇게 고생하고 돈도 못 번다. 야 미켈란젤로 정도로 성공한 조각가가 될 거 아니면 애기 조각가 시키지 마. 라고 하니까 엄마가 좀 객기가 있는 스타일이셔서 이름을 미켈란젤로로 짓겠다라고 한 거죠. 마치 너는 미남이 되어라. 네 이름 차은우. 이렇게 지은 거예요. 쉽지 않네, 그럼 어디 가서 저 이름 차은우입니다. 원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진짜 인생 피곤해지겠다. 그렇죠. 얘도 인생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제 이름 미켈란젤로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 나중에 직업이 조각가가 되거든요. 그것만 피했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피겨스케이팅 선수 하는데 내 이름 김연아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부담스럽고 자신에게 족쇄가 돼서 원래 별명이었던 미모를 이제 이름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훨씬 낫네. 그렇죠. 이 미모는 10살의 나이에 큰 일을 겪게 되는데 아버지가 1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하고 안 그래도 가난했는데 가정 형편이 이제 엄마랑 둘이 남아서 너무 힘들게 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얘를 어떻게 키울 수가 없으니까 먼 친척 중에 그나마 살만한 사람이라고 알베르토라는 조각가가 있었어요. 알베르토가 이탈리아에 살고 있었어서 이제 미모를 거기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좀 키워주고 일도 시키고 이렇게 조각가로 키워주세요라고 보냈는데 이 알베르토는 좀 비극적이게도 좋은 어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아동 학대에 가깝게 이 아이를 노동 착취하면서 미모와 함께 이제 사업을 꾸려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 둘이 함께 살게 되고 공방을 차리게 되는 마을이 피에트라 달바라는 이탈리아의 한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서 앞으로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보통 유럽의 마을들은 귀족 가문 하나가 거기를 좀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가장 부자고 가장 권력 있고 그리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사실상 그 마을의 왕 역할을 하고 있는 오르시니 가문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모가 뭐 어찌저찌 살아가게 됩니다. 미모가 이제 12살이 됐을 때 마침 또 조각에 석공에 엄청난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알베르토라는 삼촌은 좀 폭력적이고 허세만 부리지 사실상 실력이 별로 없어서 일을 수주를 많이 못 해오거든요. 근데 본인이 뭘 수주해오면 얘한테 시켜요. 근데 얘가 너무 잘하니까 일거리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모를 착취하면서 둘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약간 애매하게 이 삼촌이 조카를 좀 질투해요. 좀 못났어. 그래서 얘를 질투해서 얘가 잘했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툴툴툴 후려칩니다. 그래서 좀 미모도 약간 거기서 기가 죽는 듯 아닌 듯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래도 자기 안에 뭔가 조각을 보는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돌을 보면 조각이 보이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네, 얘를 어떻게 깎아야 할지 난 보인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애니까 12살 애니까 뭔가 재밌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을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마을에 막 담력 놀이 이런 걸 해요. 그래서 무덤까지 뛰어갔다 오기 이런 게임을 하는데 미모가 막 가서 뛰어가는데 거기서 어떤 깜깜한 밤에 무덤에서 어떤 여자를 봅니다. 그래서 귀신이다 이러고 애들한테 막 귀신 있다고 막 난리를 치면서 돌아오게 돼요. 뭐 그런 사건이 있었고 어느 날 이제 삼촌과 미모의 실력이 좀 소문이 나면서 그 가장 부자인 오르시니 가문에서도 일거리를 받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서 지붕 수리하는 좀 하찮은 일을 하게 되는데 미모가 당연히 일을 하고 있겠죠. 삼촌은 그냥 시키기만 하고. 근데 미모가 너무 경무를 하다 보니까 지붕에서 그 수리를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 지붕에서 떨어져서 굴러 떨어져서 어찌어찌 저택의 한 방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잠깐 기절을 하고 깨게 되는데 그 방의 주인이 마침 그 집의 막내딸인 비올라의 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딱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 그렇네. 그 무덤에서 봤던 그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인 거죠. 근데 이 둘이 그래서 운명적으로 이렇게 처음 만나게 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신분의 제약을 뛰어넘고 정말 소울메이트 친구가 됩니다. 둘이 어떻게 우정을 키워나가겠어요. 둘이 막 라이프 스타일도 엄청 다르고 그치. 통하는 것도 없으니까 둘이 몰래 밤에 무덤에서 만나요. 그 무덤가에서 만나서 둘만의 만남을 계속 가지게 되는데 책플릭스처럼 책을 나눠 읽으면서 친해지게 됩니다. 12살짜리 동갑내기 이 친구들은 접점이 하나도 없을 것 같잖아요. 신분도 다르고 그리고 딱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테토니와 애견남이에요. 그러니까 성격도 굉장히 다르고 근데 비올라가 항상 아빠 서재에서 책을 훔쳐와요. 근데 책을 훔쳐서 방에서 읽으면 혼나거든요. 여자애가 왜 자꾸 세상을 알려고 하냐 하면서 그래서 무덤에 와서 얘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둘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을 함께 배워갑니다. 뭐 예를 들면 우주에 대한 책을 읽고 역사에 대한 책을 읽고 이 세상에 대한 책을 읽는데 제가 여기서 너무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저한테는 배움이 없던 미모가 책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 문장이었는데 책과 함께 내 우주가 확장되었다. 조각을 하다가 어느샌가 이 행위가 외톨이의 것이 아니라는 막연한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다. 망치질 하나하나는 먼 곳에서부터 왔고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의 소리를 듣게 되리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조각의 일, 이 예술의 일이 역사성을 띠고 있다라는 걸 책을 통해서 좀 깨달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모의 세계를 말 그대로 비올라가 확장시켜 준 거예요. 책을 통해서. 근데 그리고 둘이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좀 공감대가 있냐면 꿈과 야망이 있고 재능이 있는데 각자가 가진 치명적인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라는 점에서 공감을 합니다. 일단 미모의 경우에는 분명 그 이름값을 하는 엄청 압도적인 그 조각 재능을 갖고 있는데 최고의 조각가가 될 자질도 있고 뭐 그리고 뭐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삼촌 밑에서 일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한 가지 미모에 대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선천적으로 외소증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람들이 내려다본다 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평생 이 사람을 내려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그 노트르담 드 파리의 그 꼽축 캐릭터가 계속 떠올랐는데 선천성 연골 형성 저하증을 가지고 태어나서 난쟁이라고 계속 불립니다. 이 미모의 경우에도. 그래서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비올라랑 12살에 처음 만나서 처음엔 둘이 키가 비슷하다가 이제 비올라가 점점점 키가 더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미모는 따지고 보면 아버지는 전쟁에서 돌아가시고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도 사회에서 최하층이고 또 외소증도 있죠. 그러니까 성공의 제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뭐 폭력적인 어른이나 이런 자신을 억압하는 사회를 보면서 내가 언젠가 복수하겠다라는 그런 그 화와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 비올라는 어떨까? 비올라의 경우에는 그냥 남들의 눈으로 볼 때는 진짜 남부러울 것 없이 아름답고 귀한 부잣집 귀족 자제 공주님이에요. 그래서 매 생일마다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서 막 예쁜 드레스를 막 사주거든요. 근데 이 드레스를 비올라는 화려한 감옥 같다. 그렇지. 너무 끔찍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공부도 못하게 하는데. 맞아요. 비올라의 머릿속에는 세상을 알고 싶은 그 지적 욕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서재에 들어가서 막 책 읽고 독학하고 계속 혼나는데 한 가지 강렬한 꿈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을 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내 부모는 늙었다고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야. 그들은 앞으로 우리가 말을 타게 되듯이 날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 여자들이 수염을 달고 남자들이 보석으로 치장하리라는 걸 이해하지 못해. 내 부모의 세계는 죽었어. 넌 좀비를 무서워하지. 네가 무서워해야 할 건 바로 그 세계야. 라고 비올라가 미모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정말 그 비행기를 계속 만들어요. 책을 보면서. 근데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두 친구인데 그러니까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을 억압하는 세상에 저항하는 그런 일종의 저항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점에서는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고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해주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점에서는 또 서로를 지독하게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외소증인 미모가 비올라한테 자신의 몸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야, 넌 내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잖아.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올라가 똑같이 자기를 가리키면서 너도 내가 되는 그치. 게 어떤 건지 여자로 사는 게 어떤 건지 바꿔? 모르잖아. 그러니까 비올라가 보기에는 그래도 얘는 적어도 남자고. 그리고 자유롭지 조금 더. 그쵸, 자유롭고. 근데 미모가 보기에 비올라는 그래도 부자고. 뭐 이런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지점도 이제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제 영혼의 짝꿍으로 여기고 특히 사실 미모에게 비올라는 이 세상을 확장시켜준 존재이자 야망과 꿈을 불러일으켜준 존재고 또 무엇보다도 궁극적인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뮤즈예요? 맞아요. 그 뮤즈 그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를 정말 잘 나타냈다고 생각한 문장이 있어요. 그게 제가 준비해온 세 번째 허세 문장. Il n'y a pas de Mimo Vitaliani sans Viola Orsini, mais il y a Viola Orsini sans besoin de personne. 뭐라는 거야? 이게 제가 이거를 이 문장이 너무 좋아서 그 원어로 원어 책을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비올라 오르시니가 없으면 미모 비탈리아니는 없다. 하지만 그 누구의 필요도 없이 비올라 오르시니는 존재한다. 이거를 미모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미모가 생각하는 둘의 관계는 이 문장에 딱 이제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가 없으면 나는 불완전하지만 너는 그 자체로 완전해? 맞아요. 뭐야 이거? 저는 이거 들으면서 와 진짜 연애 때 이건 사랑이지. 그쵸. 고백이네요. 그쵸. 이런 종류의 고백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완전한 사랑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신기한 게 미모는 비올라의 점을 또 본인이 배워요. 그 당당하고 그 세상 앞에 기죽지 않는 면을 배워서 그 사실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설의 한 중반까지는 그냥 이거예요. 모두 함께 비올라 입덕하기. 그래서 진짜 저도 보면서 와 진짜 비올라 미쳤다. 정말 미치게 한다. 너무 멋있고 저는 막 비올라가 한 말들에 제가 계속 이렇게 줄을 그으면서 읽었는데 그 미모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요. 미모 너에게는 한계가 없다. 위로도 아래로도 없고 크게도 작게도 없고 모든 경계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야. 경계가 없다라는 점을 이해한 사람들은 경계를 만들어낸 사람들을 몹시 불편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거의 모두가 불편해진다고 할 수 있지. 마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는지 알아? 내 가족조차 나를 이상하게 여기잖아? 난 상관 안 해. 모두가 너에게 반대한다면 넌 올바른 길에 들어선 것임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비올라는 어떤 길을 가게 되냐면 파시즘이 너무 정권이 강력해지면서 사회운동을 하게 돼요. 그걸 반대하는 사회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미모가 비올라를 점점 사랑하게 되면서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제 그녀는 비올라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거기까지가 이제 딱 소설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전이 있구만. 맞아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제가 말씀드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미모가 조각가로서 성공을 이뤄나가는 스토리가 전개가 되면서 끝까지 은폐되어야 하는 어떠한 피에타상에 대한 언급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피에타상은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을 끌어안고 있는 그 조각상을 뜻하잖아요. 근데 여러 조각가들이 이 피에타상을 조각을 하는데 미모가 조각한 어떠한 피에타상이 이렇게 묘사가 돼요. 너무나 매력적이지만 보기만 하면 문제가 생겨서 은폐해야 한다. 그래서 성당에 은폐하고 있다라는 설정이 나오는데 맨 끝에 가서 그 비밀이 공개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미모와 비올라의 관계 그리고 미모가 이 세상에 복수를 하고자 했던 우아하게 내려다보면서 복수를 하고자 했던 그런 방식 그리고 모든 경계는 세상이 만들어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뭐 대사 등등 이 모든 이야기들이 떡밥이 되어서 그 비밀 안에 담겨있다라고밖에 저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각상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냐면 미모의 복수 방식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대했던 이 세상에 대한 좀 우아한 통쾌한 복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미모와 비올라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복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올라는 자신이 어떻게 보면 가진 게 많은 그냥 공주처럼 살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파시즘과 나쁜 권력에 반대하면서 조금 더 정직하고 직설적인 방법으로 이 복수를 하려고 한다면 이 미모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아하고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점점 힘을 얻거든요. 명성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고 지위도 생기면서 간접적인 복수를 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 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각자 삶에서 부당하다고 느끼거나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미모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미모는 너무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한 걸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뭐 부당하다고 느끼거나 억울하다고 느끼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복수할 때 두 분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진짜 복수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해서 오늘의 질문으로 갖고 왔습니다. 사실 어제 하루 종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어려운 질문이야.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 속 단어와 가진 정의를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국문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국문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저는 진정한 복수라는 용어 자체를 쓸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다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복수라면 이제 복수를 끝내고 마음도 평안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제 매체에서 다루는 등장인물들은 좀 끝없는 괴로움에 빠지잖아요. 더글로리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나는 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감독이 박찬욱 감독인데 그 얘기 무조건 해야죠. 복수 3부작이 있잖아요. 그쵸. 정말 좋아하는데 이제 거기를 보면은 모두 이제 실질적인 복수, 막 신체적, 물리적 복수는 가 있는데 끝내 평안에 이르진 못하잖아요. 그쵸. 제가 딱 드는 두 장면이 생각이 나는 게 일단은 친절한 금자씨에서 금자가 딱 이 영화는 스포일 되는 거죠. 아니 상관없어요. 이거는 워낙 그리고 다 보셨겠죠. 안 봤으면 그거 그냥 듣지 마시고 보신 다음에 다시 오셔도 되고요. 이제 그 원장에게 딱 총을 쏘고 눈물을 딱 흘려요. 그래서 그 눈물이 아직 이제 회개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두부 케이크에다 고개를 딱 쳐박는데 그 두부가 회개한다는 의미를 주잖아요. 나 아직까지 이렇게 복수를 했는데도 내 스스로를 내가 회개하지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그 올드보이에서도 이제 우진이 마지막에 복수를 다 하고 자살하잖아요. 저는 만약에 진짜 진정한 복수를 했으면 울고 그렇게 두부 케이크에 얼굴을 쳐박고 그 다음에 자살을 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연 그럼 나는 진정한 복수를 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나? 물론 저도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했던 때가 있죠. 근데 제가 과연 그 복수를 하면은 기분이 좋아질까? 생각을 가정을 해봤을 때 기분이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럼 기분이 좋아져야 진짜 복수다. 네, 저는 뭔가 상쾌해지고 상쾌함까지는 아니더라도 끝내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 라고 하면 진짜 복수인데 그럼 어떤 게 괜찮은 복수일까도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피곤한 공부가 제가 이제 뭐 어떤 언론에서 어떤 의료인이 말씀해주신 복수 그게 있어요. 우울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그 우울을 아예 사라지려고 하게 하지 마라. 그 우울을 제거하려고 하지 마라. 우울은 항상 너의 마음속에 있는 거고 받아들여야지. 그 우울을 그냥 받아들이고 같이 살아가는 게 진정한 너가 우울을 이기는 거다 라는 글을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복수도 같이 살아가라.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복수도 항상 마음속에 안고 뭐가 더 무서운 건지 모르겠네. 이 복수가 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라는 불을 오히려 연료로 만들어라. 맞아요. 산화시키는 거. 그 인생은 행복할까요? 근데 왜냐면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저 똑같은 과정을 거쳤거든요. 나보고 갑자기 이제 진정한 복수의 정의에 대해 생각해보래. 앞에 오프닝으로 이런 거 던져놨어. 그래서 무슨 뭘 복수하라는 거야? 라고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어떤 무례한 행동을 했는데 뭐 제 위치상 뭔가 반박을 못했을 때 약간 억하심정이 들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때도 그냥 저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구만 하고 그냥 뒤에서 말거든요. 왜냐면 뭔가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내가 불행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게 일종의 나의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감정 낭비 근데 같다는 생각이 그거는 들어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죠. 근데 그게 자기를 깎아먹어 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이제 막 복수까지는 아니고 막 되받아치고 싶다. 아니야. 저 뒤집어 보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큰 상처를 안 받아본 거예요. 아니 그 다음에 자 이거 칼과 문동원 방패.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칼과 방패의 싸움이야. 그래 맞아. 근데 그건 맞아. 근데 이거는 얼마만큼 큰 상처는 그럼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다 그렇게 흑화하고 끝나야 돼?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회복을 우리는 바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흑화해가지고 막 온갖 뾰족할 때가 있었는데 뭔가 그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나 어떤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하죠.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어떤 점에서 응징당했으면 좋겠고 내가 그 응징의 주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 근데 그 시기를 보낸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회복이 된 다음에는 그 시기를 내가 그런 생각으로 보낸 게 너무 아까운 거야. 맞아요. 아까워서 맞아요. 진정한 복수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너랑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뭐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응징을 당하고 이게 아니라 언젠가 그 사람이 그때 내가 틀렸고 제가 맞았구나 라는 생각을 그 사람이 하게 되면 나는 그 상황을 모르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그렇게 되면은 그건 약간 개운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내가 글을 누르고 성공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아까 미모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도 저는 사실 되게 피곤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깔보거나 나에게 뭔가 나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을 압도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면은 되게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야. 네, 그 미모의 방식은 주디의 방식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에너지로 이제 원동력을 그쵸. 만드는 거지. 다행히 거기는 망치를 매일매일 두드리는 직업이었던 거예요. 스트레스. 그래서 그게 진짜 원동력이 돼서 그걸 두드린 것 같기도 하고 재밌는데? 또 그에게는 스트레스를 풀려면 조각으로 풀어라. 예술이라는 그게 있었잖아요. 추구할 수 있는 게 있었으니까 좀 예술로 메시지를 준 것 같고 저는 복수라는 말이 복수를 당해야 되는 사람은 그 복수를 당해도 반성을 안 해요. 그치. 보통 대부분. 보통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저는 복수의 가장 좋은 형태는 제 스스로의 경험을 돌이켜봤을 땐 망각이다. 그냥 제가 까먹는다. 그 면접에서 떨어진 회사들을 다 복수하고 싶었거든요. 다 내가 저 회사 망하게 할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회사를 면접 봤었는지를 제가 까먹은 거예요. 제가 까먹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생각해내고는 내가 그냥 복수를 이제 이룬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그쵸. 정신 승리죠. 야, 나 지금 여기까지 맞아요, 거대한 정신 승리. 지금 여기까지 정신 승리라고 제가 그걸 읽어버렸네. 진짜. 어떻게 알았어? 나 소름 돋았네 방금. 그 미모에게는 돌을 보면은 조각을 보는 재능이 있다 했잖아요. 저는 그 웅얼거리는 말을 보는 재능이 있거든요. 깜짝 놀랐어 진짜. 맞아요. 그냥 그 정신 승리입니다. 정신 승리하고 살아. 왜 나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떨어진 회사 다 이제 망하게 하려면 우리나라 망하거든요. 열심히 면접을 보고 다녔구만. 뭐 anyway. 그래서 저는 복수의 대상은 복수를 deserve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쨌든 나한테 하듯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할 것이므로 누군가가 대신 복수를 해줄 것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그쵸? 공감하시죠? 저만 괴롭히지 않더라고요. 그쵸? 언젠가는 적임자를 만난다. 하나만 하지 않거든.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한 결론으로 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 책이 참 재밌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잊지 않게. 그 제가 언급을 못한 설정들이 좀 있긴 한데 600페이지짜리인데 뭐. 예를 들면 뭐 비올라가 워낙 좀 특이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치 연예인한테 대하듯이 마땅히 공주여야 될 애가 공주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걔를 마녀사냥하려고 해요. 그쵸. 그래서 비올라가 그 집의 공주인데 자꾸 막 이렇게 좀 되바라진 모습을 보이니까 비올라에 대해서 루머를 막 생성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쟤 밤에 곰으로 변해서 사람을 찢어서 뭐 죽인대. 그래서 공동묘지에 가는 거야?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비올라가 그걸 막 즐겨요. 즐길 수 있지. 야, 나 곰돼 막 이러면서 막 즐기고. 테토녀다. 맞아, 완전 테토녀예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루머를 대처하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루머를 말할수록 내가 가는 길은 9세대를 깨는 일이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비올라의 모습을 보는 카타르시스도 있고, 그리고 미모가 자신이 가진 그 결점을 혹은 자신이 가진 그 삼촌이라는 폭력적인 어른과 함께하면서도 어떻게 그 성공 가도와 권력을 갖게 되는지 그걸 보는 그런 재미도 있고, 또 그 당시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역사를 보는 재미도 있고 여러 가지의 재미가 있는 책이니까 끝까지 제가 말씀드린 비밀을 알게 되기까지 알려드릴까요? 아니요. 근데 뭐 혹시- 심플하게 보면은 되게 똑똑하다. 됐어요. 나 당황. 모르고 볼게. 네, 이거 잘라주세요. 이거 맞아요?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기나긴 인소사월 그녀를 지키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클로징 코너입니다. 요즘 뭐 봤지? 오늘 듀디가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김금희 작가의 대온실 수리보고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이거 다뤄달라고 누가 댓글 남겼는데 못 다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감사해요. 그거 보고 하신 거 아니죠? 저는 그거 몰랐고 전혀 아닌 것 맞다고 같아요. 하세요. 맞다고. 뭘 맞다고 해. 아니야. 맞습니다. 네, 조작이었고요. 네, 소개해주세요.
일단은 이게 2024년에 나온 책인데 무려 이동진이 2024년 최고의 책이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 2025년 최고의 책이라고? 상반기 최고의 책 딱 거슬러 올라가는 딱 최고의 저희 오늘 이동진 특집이네요. 그러니까. 왜들 그러는 거야?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게 지금은 이사를 했는데 회사로부터 약 1시간 20분 거리에 살았었거든요. 지하철만 1시간 정도 타야 됐는데 그때 이제 읽어 내려갔던 소설입니다. 창경궁은 한 번쯤 가보셨겠죠? 네, 가봤습니다. 창경궁 깊이 들어가면 좀 이렇게 유리로 된 온실이 있어요. 맞아요. 바로 그 온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경궁이 이제 원래는 궁이었으나 일제강점기 시절에 동물원, 식물원이 되었다 다시 창경궁으로 제자리를 찾게 되는데 딱 그 과도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간단히 줄거리를 설명해 보자면 30대 여성 영두가 창경궁 대운실 보수공사에 백서를 기록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한적한 섬마을 출신이어서 이제 학교를 가려면 이제 서울로 와야 됐었어요. 그래서 창덕궁 담장 옆에 동네인 이제 종로구 원소동에서 하숙을 했었는데 그때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나 어렸을 때 이 바로 창경궁 옆에서 하숙을 했었지. 그리고 어렸을 때 10대 때 창경궁을 그렇게 드나들었었지. 라고 이제 회고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셀링 포인트? 그냥 누군가의 네, 추억팔이 이야기인가요? 추억팔이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창경궁이 더해져서 대한민국의 추억팔이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역사적 맥락도 들어가네요. 맞아요. 작가가 진짜 역사 공부를 꼼꼼히 했대요. 김금희 작가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나 이거 온실에서 이 구조 봤던 것 같은데? 라는 장면들이 하나하나씩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쓴 말은 아니고 너무 좋아서 다 가져왔는데 네, 창경궁 대원실 수리백서는 단순한 문화재 수리 보고서가 아니다. 우리 아픈 근대사뿐 아니라 영두란 사람 그리고 주변인들의 생을 복원하고 재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라고 합니다. 주변인들? 그러니까 창경궁이 여러 가지 수단으로 쓰이다가 다시 재건되었다는 게 일종의 좀 상징적인 맞아요. 그런 한 과정인 사람의 거네요. 인생이 여러 이제 과도기를 겪었다가 복원되는 과정. 재밌겠는데? 담아낸 거죠. 이거 재밌겠다. 그럼 대운실 수리 보고서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인 거기도 한 거예요? 그쵸. 왜냐면 자기 10대 때 창경궁을 엄청 드나들었으니까 나 하면은 창경궁이라는 상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의 그 맥락과 창경궁의 맥락이 같이 가고 주변 사람들도 있고. 이것도 스포가 될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역사적으로 너무 대박이다 라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읽고 확인해 주시길 주변 사람 중에 뭐 왕의 후손이 있나요? 난 이거 읽고 싶어. 왕의 후손? 그녀를 지키다 말고 그거 빌려가면 안 돼? 그거 직접 한번. 너 저 알겠다. 혹시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친일파의 후손이 있다. 좀 비슷해요. 진짜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이 정도는 안 잘라도 될 것 같아. 역시 나 추리 쩔어. 진짜 비슷해요. 꿈꿀라면 편 보고 해지긴 하지. 맞아요.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내가 그때 대학 시절을 보냈다 했잖아요. 그때 어떤 친구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질투가 나.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그래서 나에게 열등감을 불러 일으킨 친구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친일파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좀. 진짜로? 이 정도는 스폰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줄거리에 있는 거여서. 그러면서 이제 치유가 되는 거군요. 마음속으로. 뭐가 치유가 돼? 그게? 나는 친일파의 후손으로 사느니 그냥 이렇게 정직하게 살겠다. 반전이 또 있어요. 오늘 광복절 특집인가요? 오늘 정신승리 특집인가요? 반전이 또 있어요. 친일파인 줄 알았는데 위장 친일파로 몰래 독립운동을 후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직접 보면서. 자,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어렵다. 네, 너무 어렵죠? 아무튼 재밌어 보여요. 전 솔직히 책 제목이랑 커버만 봤을 때는 그 기후 위기에 대한. 그래 나도 사실 처음에 소설인지도 몰랐는데 김금희 작가가 썼다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했는데 되게 재밌다고 하시고 추천도 들어왔었기 때문에 듀디가 소개해주는 걸 계기로 한번 좀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듀디가 가져온 책이랑 제가 가져온 책 둘 다 여름 휴가에 굉장히 좋아 보인다. 컬러감이 아주 잘 맞습니다. 청량합니다. 아주 좋네요. 과연 오늘 우리 책뒤의 자리는 채워졌을지. 뭔 개소리야. 여러분 책뒤의 자리는 얼마나 채워진 것 같으신지. 이번 주 주말에 책뒤 보러 가기로 했는데 댓글로 이거 들었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어요. 책뒤 바보. 자, 오늘 보니가 소개해준 책이랑 듀디가 소개해준 책 모두 휴가에 잘 어울리는 작품들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또 다른 추천작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